안녕하세요. DSBA 석사과정 박재선입니다. 저는 오늘 딥 NLP 강의 중 Text to Speech, 줄여서 TTS라고 하는 강의의 파트를 맡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앤드류 세니어의 자료가 실제로는 TTS를 오래 공부한 헤이가 제니라는 분의 자료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강의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분이 직접 강의한 영상을 아래 본문에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먼저 텍스트 투 스피치의 문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의 주제인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주어진 음성으로부터 해당하는 텍스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번 TTS는 반대로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해당하는 음성을 생성하는 것이 주된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텍스트로부터 음성을 생성하는 기작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텍스트에 해당하는 사고를 먼저 합니다. 이로부터 폐와 성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발성기관을 통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말이 전달됩니다. TTS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사하는 것입니다. TTS는 텍스트 어널러시스와 스피치 신세시스로 구성이 됩니다. 텍스트 어널러시스는 센텐스나 워드 이런 걸 나누는 등 다양한 NLP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는 discrete to discrete 매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피치 신세시스는 discrete to continuous 매핑이며 억양 예측 혹은 웨이브 폼 생성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성 합성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룰 베이스입니다. 포먼트는 음성 스펙트럼에서 봉우리에 해당하는 주파수이고 이는 모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피처입니다. 과거에는 포먼트를 기반으로 룰 베이스로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샘플 베이스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음성과 음소쌍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이어붙여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베이스입니다. 이는 확률 분포를 정의하고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스피치 웨이브폼을 생성합니다. 샘플 베이스 방법은 첫째로 언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음성과 해당하는 이음소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주어지면 이에 맞는 샘플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어진 스크립트를 잘 표현하면서 앞의 음성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샘플을 그리디하게 선택합니다. 음성 합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음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이 통제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화자 또한 아나운서와 같이 프로페셔널한 발화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목소리가 달라지면 또 노이즈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낭독하는 소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TTS를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성능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이들 모두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Mean Opinion Score입니다. 줄여서 MOS라고 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1점부터 5점에 해당하는 5등급의 점수를 매기고요. 이 점수들의 평균을 내는 것이 MOS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음성을 비교하는 A/B 선호도 검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M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S의 확률적 포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랜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라지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라지 X는 음성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라지 W는 텍스트 데이터셋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텍스트에 해당하는 스몰 w가 주어지면은
이로부터 이 스몰 x에 해당하는 음성을 합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델은 이런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과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이 그 분포 x 음성의 분포 x를 예측하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포스테리어 분포가 주어지고 나면은 이로부터 x를 샘플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스피치는 어쿠스틱 피처로, 그리고 텍스트는 링귀스틱 피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링귀스틱 피처가 주어지면은 이 람다와 함께 이용을 해서 어쿠스틱 피처를 나타내는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이 분포를 다양한 부가 변수를 이용해서 분해하였기 때문에 이 등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테그레이션과 서메이션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테그레이션과 서메이션을 하는 것은 인터랙터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프로시메이션을 합니다. 위 일련의 과정들로부터 5헷이 산출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5헷의 조건부를 사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 5헷을 비롯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은 이 MAP를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산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해해서 하나하나 이거 각각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먼저 이 스피치로부터 이 어쿠스틱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텍스트로부터 링귀스틱 피처를 뽑아냅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뒤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링귀스틱 피처가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어쿠스틱 피처를 매핑할 수 있는 모델, 그 모델은 이 람다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람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매핑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학습했던 학습일 수도 있고요. 혹은 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링귀스틱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예측을 했던 이 링귀스틱 피처와 그리고 이 매핑하는 룰에 해당하는 그 람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어쿠스틱 피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출된 어쿠스틱 피처 이 5헷으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 웨이브폼 음성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피처 이런 것들은 어쿠스틱 피처와 링귀스틱 피처 이 매핑에 해당하는 람다가 있습니다. 먼저 링귀스틱 피처를 좀 살펴보자면 일단 주어진 텍스트는 센텐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텐스는 프레이즈로 나눠진다거나 이 프레이즈는 워드, 실라블, 폰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층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하나하나 인베딩이 아니라 특징들이 하나씩 추출이 될 수 있고요. 이 특징들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널리지에 의해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어쿠스틱 피처는 다양한 그 과정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버스 프로블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 이 x가 주어졌을 때 이 어쿠스틱 피처인 5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데이터셋이 우리가 어쿠스틱 피처로부터 반대로 링귀스틱 피처로부터 어쿠스틱 피처를 예측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원래 기존의 데이터셋은 우리가 이 웨이브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웨이브폼으로부터 어쿠스틱 피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변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예측된 어쿠스틱 피처로부터 원래 그 로우 웨이브 폼으로 다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다시 X로 전환되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 룰 베이스 모델을 다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룰 베이스 모델은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얘네들도 대체적으로 어떤 룰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람다를 구하는 과정. 여기가 어떤 룰 하나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은 그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 날리지 베이스가 되어 있는 피처, 이 핸드크래프티드 룰로 만들어진 피처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스태티스티컬 파라메트릭 합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 람다를 만들어내는 이 매핑 과정이 HMM을 학습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룰을 생성하던 것이 이제 HMM 베이스의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대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HMM은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서브워드를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링구스틱 피처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피처를 한 번에 모든 조합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한 뒤에 이제 그 링구스틱 피처를 HMM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HMM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아웃풋이 생성되는 합성된 음성이 굉장히 스무스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무스하지 않은 부분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후처리로 완성된 웨이브폼을 스무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어쿠스틱 피처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의 어쿠스틱 피처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로우 디멘저널로 인베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데이터 프래그먼테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기될 필요가 있던 거죠. 그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뉴럴넷입니다. 이미지나 아니면은 텍스트에서 그렇듯이 이 TTS도 결국에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뉴럴넷이 대체하는 그 엔드투엔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이 뉴럴넷 모델은 각각의 프레임 레벨의 링구스틱 피처가 있으면은 이 프레임 레벨의 링구스틱 피처로부터 그 프레임에서의 이 웨이브 폼을 어쿠스틱 피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음성이라는 것은 시퀀스다 보니까 이 이전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지금에 있는 데이터가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잘 모델링할 수 있는 RNN이 도입이 됩니다. 이 RNN은 이 기존의 HMM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여기서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 넌스무스했던 것이 이 RNN은 스무스하게 잘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디멘저널 어쿠스틱 피처를 예측하는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데이터 프래그멘테이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N 베이스 어프로치는 이제 굉장히 지금 주류가 되었고요. 이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죠. 그리고 이 NN 베이스의 모델들도 굉장히 프레임워크가 좀 다양하잖아요. 일단 가장 아까 봤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FFNN, 이 피드포워드 뉴럴넷,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뉴럴넷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DN이라든가 RNN, 그리고 하이웨이 네트워크, GAN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람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부분, 이 링귀스틱 피처와 어쿠스틱 피처의 얘네들의 매핑을 담당하는 부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바꾸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knowledge base features, 그러니까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이용해서 이 어쿠스틱 피처와 혹은 링귀스틱 피처를 모델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unsupervised 피처 러닝으로 여기는 오토인코더를 그냥 그대로 썼고요. 여기는 리커런트하게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있던 과거를 지금 이 임베딩 돼 있는 그 임베딩 되는 차원을 그 히든 레이어를 이 과거와 현재를 이 엮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걸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피처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첫 발로서 이 부분을 한 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존에는 요거랑 요거를 따로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이 둘을 한 번에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한 번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 접근 방법으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일단 스킵을 하겠고요. 이제는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던 어쿠스틱 피처가 사라집니다. 그런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이 웨이브넷입니다. 이 웨이브넷의 공저자로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헤이가 젠 이분이 계십니다. 웨이브넷은 이 로우 오디오를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로우 오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것도 로우 오디오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진 거는 어쿠스틱 피처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거는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현재의 자기 자신 혹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예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요거를 예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현재의 자기 자신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자기 자신도 현재 자기 자신도 같이 이제 조건부로 들어와서 이 미래의 자기 자신까지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웨이브넷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으로 구현이 됩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대중적인 알고리즘이 되어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웨이브넷에 좀 특화된 특징이 무엇이냐고 보면은 이 코잘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게이티드 컨볼루션 그리고 레지듀얼과 스킵 커넥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코절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실제로는 그냥 이미 유명한 컨볼루션이기도 해요. 아토러스 컨볼루션 혹은 그냥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티드 컨볼루션은 이 LSTM이라든가 혹은 GRU 같은 곳에 이 구조를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일반 그 제가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픽셀 CNN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웨이브넷의 1저자가 이 픽셀 CNN과 픽셀 RNN의 논문에 해당하는 그 1저자가 바로 이 웨이브넷의 1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맥스는 요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소프트맥스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요 X 이거는 컨티뉴어스 하거든요. 이 로우 오디오 자체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티뉴어스를 양자화해서 소프트맥스로 이 카테고리컬하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리그레션의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미 이것도 나름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의 그런 태스크도 클래시피케이션의 태스크로 바꿔서 풀면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넷도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 시퀀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RNN 혹은 LSTM 뭐 요런 그 RNN 계열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오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이 로우 오디오 폼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1초에 이 16kHz에 해당하는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16,0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100ms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는 160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초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RNN 계열의 이 구조를 쓰면은 16,000번 16,000번의 그 반복적인 이 리커런트하게 계속 엮여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생각했던 거는 이 논문이 생각했던 거는 이 컨볼루션입니다. 그런데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16,000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 비슷한 상황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거는 이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인 거죠.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다이얼레이트라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 하나씩 빵꾸를 뚫는 겁니다. 여기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이얼레이티드를 숫자를 쓰면은 이 연구에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샘플링했다는 얘기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만 샘플링했다는 얘기고 여기 이렇게 8개 중에서 하나씩 이 8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샘플링했다는 의미에서 다이얼레이트를 이렇게 8, 4,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이 아웃풋은 리세티브 필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하나로부터 여기까지 해서 16개 이 과거 16개의 저기 데이터로부터 지금 요거 하나를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의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240ms에 해당하는 그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 여기서 100ms만 해도 1600개의 샘플을 갖는데 타임 스탬프를 갖는데 이 240ms면은 거의 한 3000개가 넘는 거를 이용해서 그 리셉티브 필드를 이용해서 요 하나를 예측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 이 웨이브넷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레지디얼 블럭은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랑 게이티드 액티베이션 이 게이티드 액티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RU나 LSTM의 모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번 논문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x1, 1x1 컴브를 이용해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좀 특이한 것을 보면은 이 스킵 커넥션이 뭐 이런 식으로 종합되는 걸로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시그널을 좀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웨이브넷은 이 실제로는 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태스크인 거죠. 왜냐면은 이 진폭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 연속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그레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연구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에서도 사실 좀 룰이 있는데 이거는 256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지금 요거를 이 선형적으로 여기를 256으로 6개로 그대로 같은 등간격으로 쪼갠다고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자주 쓰이는 그 비선형 변환 중에서 이 뮤, 로우 뭐 이런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일단은 비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비선형 변환으로부터 퀀타이제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얘가 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는 이런 유니모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원하는 그런 좀 추구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멀티모달의 경우에는 이 애초에 리그레션은 일반적으로 그 expected value를 예측하는 게 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멀티모달의 경우 이런 분포에서의 이 expected value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아마 이 웨이브넷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물론 리그레션도 해봤겠죠. 리그레션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 리그레션보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아마 이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그 과정에서 이런 뮤로우 이런 것도 찾아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링귀스틱 피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은 링귀스틱 피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링귀스틱 피처로부터 얘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컨볼루션으로 알려져 있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으로 업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업샘플된 피처들이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되는 게 이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이 웨이브넷에서 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가정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거를 좀 이제 이 웨이브넷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유연한 그런 모델로서 이 스테이셔너리 가정이 필요 없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 리니어하다는 가정마저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이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제거되었죠. 이 웨이브넷은 이 샘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리니어함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학습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그널이 어떻게 생겨도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사실 이거는 그 구글에서 웨이브넷이라고 치면은 그 딥마인드의 블로그가 바로 뜰 텐데 거기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딱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웨이브넷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더 넘어서서는 여기 전체를, 그러니까 이 링귀스틱 피처를 없애는 이런 작업도 이후에는 생길 수 있겠죠. 사실 실제로 생겼습니다. 이미 구글에서 나온, 지금 딥마인드 말고 그냥 구글에서 나온 타코트론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바이두랑 오픈 AI에서 만든 그 딥 보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피처를 없애고 뭐 엔드 투 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이 웨이브넷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웨이브넷은 이 아웃풋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사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1초를 만드는데도 적어도 몇 분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넘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 웨이브넷과 타코트론, 딥보이스가 제공하는 그 결과 예제들을 들어봤을 때 어쨌든 웨이브넷의 예시가 가장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여기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추정되어 있는 것마저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 추정치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혹은 뭐 베이지안 이런 엔드 투 엔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확장하는 게 가장 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중요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 베이지안 포뮬레이션, 팩토라이제이션,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으로는 웨이브폼은 어쿠스틱 피처로 표현을 했고요. 텍스트는 링귀스틱 피처로 표현을 했고, 이 둘을 조합하는 게 바로 매핑 펑션이었습니다. 이 매핑의 이 역사는 이 룰 베이스로부터 이 확률적 모델을 만드는 HMM이었고요. 그리고 그 대세에 맞춰서 역시 뉴럴넷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처들 얘기하는 건 이 어쿠스틱 피처와 링귀스틱 피처를 얘기하는 거죠. 얘네 둘은 이 핸드크래프티드로 엔지니어링 됐었던 게 먼저 가장 있었고요. 점점 더 언스퍼바이즈드로 되고 학습하면서 사람의 손을 점점 타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어프로시메이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했던 옵티마이제이션 스텝들이 조인트 트레이닝으로 바뀌고요. 이제 이 웨이브폼을 그대로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링귀스틱 폼을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모델링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사실 이 웨이브넷 이전에는 이 컨캐티네이티브, 그러니까 샘플을 붙여서 만드는 방법들이 더 자연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웨이브넷에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요것보다 이 제너레이티브가 웨이브넷이 더 좋다는 걸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코트론이나 딥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 컨캐티네이티브보다 조금 더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자연스러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플렉시빌리티는 사실 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컨캐티네이티브보다 제너레이티브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가 어디서 좋은 거냐면은 이 스피커가 여러 명 있을 때도, 이 웨이브넷 같은 경우도 굉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피커가 여러 명 있을 때도 한 번에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임베딩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1, 스피커 2, 스피커 3 이런 게 있으면은 스피커 1이 말하는 거, 스피커 2가 얘기하는 거, 스피커 3이 얘기하는 거를 이 모델 하나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스피커를 다르게 줌으로써
목소리 그리고 말투 요런 거 혹은 말할 때의 습관 요런 것들이 모델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딥마인드 블로그를 가시면은 직접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델들은 그냥 단지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음성을 합성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텍스트가 모든 것을 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큰 문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동음 이의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그 강세가 있을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라든가 어떤 뭐 어디가 접근 가능한가 혹은 유용한가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해서 얘네들을 한 번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까지도 이제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이 스피치에 대해서 이 에러를 미니마이징 하는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결국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이 스피치라는 거는 결국 정보의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를 넘어서면은 이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 맥시마이징 하는 것이 어떤 게 되냐면은 이 수, 어, 수신한 정보가 되는 거죠. 수신한 정보의 양이 이 수신한 정보의 양을 맥시마이징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리스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리스너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트레이닝의 학습 과정에서 넣든가 아니면은 모델 자체에 넣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강화학습이나 혹은 GAN의 디스크리미네이터처럼 모델의 학습 과정 중에 넣던가 혹은 리스너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넣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 강의자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